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맨유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가지 큰 영입을 완료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가 바로 울버햄튼의 쿠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냐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수들에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를 포함한 프리미어리그 5개의 클럽에 이적 타겟이 되고 있고, 아스날과 에스턴 빌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 클럽도 6,4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을 발동할 의향이 있다. 6,400만 파운드면 1,200억 가량의 금액이거든요. 쿠냐가 이번에 울버햄튼과 재계약을 하면서 지난 겨울에 바이아웃을 포함한 재계약을 했었고, 이 바이아웃만 지불하면 쿠냐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바이아웃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쿠냐를 영입하고 싶은 팀들이 많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애초에 쿠냐의 영입을 마무리 지어버리고 싶어한다 라는 거고요. 심지어 다행인 점은 쿠냐가 맨유를 선호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쿠냐가 맨유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쿠냐는 바이아웃을 발동하면 울버햄튼을 떠나서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맨유와 쿠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마노 또한 맨유가 울버햄튼에서 쿠냐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온스테인 기자도 쿠냐가 맨유의 입단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이 어쨌든 매우 좋지 않게 끝나가고 있고,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모린 감독에게 다음 시즌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냐의 영입을 지금 영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바이아웃이 붙어 있을 때 빨리 영입을 완료해 버리려고 한다. 심지어 쿠냐도 맨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입에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아스날이라던가 아스톤 빌라, 이런 팀들이 지금이야 뭐 리그에서의 순위 싸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의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시즌이 끝나면 경쟁자들이 바로바로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이런 영입들을 완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맨유의 최우선 과제는 공격이고, 쿠냐를 가장 이번 이적 시장의 첫 번째 타겟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쿠냐는 10번 위치에서의 타겟이고, 리암 델랍은 스트라이커의 위치에서의 타겟으로 보고 있다 라고 온스테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유는 현재 델랍과 쿠냐 두 선수를 모두 영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있고, 이 재정적인 여건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선수가 판매되지 않아도 쿠냐와 델랍을 모두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델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일룬이라던가 9번 공격수 자리에 좀 불만이 있는 아모린 감독이기 때문에 9번 공격수의 영입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델랍도 지금 9번 공격수가 없는 팀들이 많이들 노리고 있는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쿠냐와 델랍 두 명의 선수를 일찌감치 영입 확정을 지어놓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쿠냐와 델랍이 맨유의 전술, 그리고 맨유의 지금 스쿼드에서 과연 어울리는 선수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는 아모린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맨유에서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거든요. 쿠냐가 영입된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옆자리, 이 가르나초의 자리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델랍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호일룬 자리에 영입이 되는 거겠죠. 이 두 자리에 대한 지금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바꿀 수 없는 언터처블 자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호일룬과 가르나초에게 불만이냐, 맨유는 아모린 감독 체제가 되면서 상대를 끌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입니다. 일단은 3백을 쓰지만 이 3백을 쓸 때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열심히 내려오면서 좌우 측면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 있는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고요. 오히려 좌우에 있는 요루나 마즈라위, 이 3백의 좌우 센터백들이 살짝 내려가면서 최전방 공격수들을 또 끌어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니까 우가르테, 더리우트, 카세미로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중원을 거쳐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중원에 상대도 당연히 달려들면서 압박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상대를 조금 더 끌어내면서 좌우 윙백이 측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안쪽에서도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이선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맨유의 문제는 뭐냐면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이선 자원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디알로가 있다면 디알로가 내려와서 같이 볼을 받아주는데 최근에는 가르나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용되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사실 이 이선 라인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한 상태예요. 특히나 옆에 있는 호일룬과 가르나초 두 선수가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만 마크하면 볼이 전방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쿠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울버햄튼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할 때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은 이후에 경기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스타일이죠. 애초에 지난 시즌에 황희찬 선수와 쿠냐, 네투 이 3명의 선수가 3톱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쿠냐가 원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에 황희찬과 네투였어요. 그런데 쿠냐가 원톱 자리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보다 내려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를 더 잘하고 애초에 이선 자원에 가깝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결국에 황희찬을 최전방에 쓰고 이선에 쿠냐를 쓰면서 황희찬 원톱에 쿠냐 네투 이선 이 형태가 울버햄튼이 잘 맞아떨어졌던 시즌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쿠냐가 오게 된다면 가르나초 자리에 기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쿠냐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운데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모두 됩니다. 그러니까 쿠냐의 좋은 점은 측면과 중앙 그리고 오른쪽 왼쪽 모든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냐가 단순히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쿠냐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동선도 만들 수가 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쿠냐도 같이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게 되면 쿠냐가 오른쪽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냐가 내려와서 이선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앙으로 내려오든 좌우 측면으로 빠지든 여러 가지 동선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시즌에는 디알로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니까 디알로가 오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한 칸 밑으로 배치시켜서 우가르테의 짝으로 기용을 하고 디알로가 오른쪽, 쿠냐가 왼쪽에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3백의 가운데 있는 선수가 올라오니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사실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맨유가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쿠냐가 와버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약간 밑으로 배치를 시키면서 이선의 연결고리 역할로 쿠냐와 디알로를 기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포르팅에서도 어떤 형태를 아모린 감독이 좋아했냐면 상대를 끌어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끌어냈을 때 상대를 안쪽으로 끌어내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3백에서 한 명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명이 올라갈 때 두 명의 미드필더 중에서 공격력이 좋은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한 칸 올라가서 이선 자원처럼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2-3-1 형태가 되는 거고 상대가 이렇게 끌려 나오는 순간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알로, 쿠냐 3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번갈아 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3명의 선수가 좋은 건 디알로도 마찬가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마찬가지고 쿠냐도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측면과 중앙을 다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패턴이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알로가 반대편으로 뛸 수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뛸 수도 있고 쿠냐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쿠냐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거.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역습으로 나갈 때 엄청나게 날카로운 공격 패턴이 있다기보다
쿠냐에게 보내주고 쿠냐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면서 좌우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황희찬, 네투, 이번 시즌에는 라르센, 세메두, 아인누리 이런 선수한테 계속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선 라인에 배치가 되는 브루 페르난데스, 디알로, 쿠냐 이 세 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든 플레이메이커도 되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도 된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의 옆자리에 있는 지금 가르나초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아쉬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 가르나초가 있으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간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다시금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굉장히 못하죠. 예를 들어서 쿠냐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오른쪽을 보면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디알로 혹은 달로에게 한 번의 전환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려 나갈 때 끌려 나가는 순간 다시금 박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플레이를 쿠냐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보면 쿠냐가 이 장면에서 왼쪽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볼을 잡으니까 반대편에서 수비가 다시금 끌려 들어갈 때 그 순간 쿠냐가 왼쪽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는 쿠냐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이 패스를 쿠냐가 잘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빠졌다가 플레이메이킹을 했다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하는 것도 쿠냐가 너무나도 잘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역습 장면,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원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상대를 끌어당긴 상태에서 쿠냐가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냐가 스피드 자체도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볼을 끌고 볼을 수비수와 경합하는 상황을 굉장히 승리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쿠냐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통해서 볼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쿠냐의 장점 중에 하나는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볼을 여기서 쿠냐가 소유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수비수들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쿠냐가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먼저 이 앞공간을 선점을 하니까 쿠냐가 오른발로 볼을 일단 잡아놔요. 그 다음에 약간 볼을 끌면서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순간적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침투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를 순간적으로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상대 수비가 쿠냐에게 쏠렸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약간 뒷걸음질을 치거든요. 그 순간 쿠냐가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그리고 여기서 쿠냐의 가장 큰 장점은 킥력이 좋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굉장히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이 마무리 역할을 쿠냐가 울버햄튼에서 에이스로 발돋움한 것 자체가 결정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플레이메이킹에 더해서 이런 결정적인 상황, 박스 주변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킥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마저 쿠냐가 지금 맨유가 매우 원하는 이제 전술적인 조각에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델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일룬이 최근에 너무 못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 그리고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수와 경합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를 뒤로 끌어당기면서 상대를 앞으로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이 맨유의 전략이고, 수비를 끌어냈을 때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쓰리톱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게 이 맨유의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선 자원들이 먼저 내려오면서 수비를 최대한 끌어놓으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는 공간으로 달려들어가는 플레이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등을 져주면서 내려갔던 이선 자원들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볼을 받을 때 최전방 공격수를 거쳐서 떨어뜨려주는 이런 플레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호일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지는 플레이에 장점이 없고요. 그래서 이 등지는 플레이는 지르크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르크지에게 호일룬이 최근에는 주전 자리에서 밀리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공간으로 볼을 한 번에 상대를 끌어당겨 놓고 최전방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를 맨유가 추구를 하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못 이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델랍이 기용되게 되면 델랍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런 상태, 그러니까 달려들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 그 장면에서 가장 거칠게 상대 수비수에게 달려드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델랍의 경기를 보면 당연히 입스위치 타운이 아무래도 맥케나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많이 썼잖아요. 물론 이번 시즌 초반에는 볼을 점유하고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점점 더 이제 내려앉는 축구를 했거든요. 이럴 때 델랍이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거기서 델랍이 이겨내면서 델랍이 직접 골을 넣거나 아니면 주변에 달려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연계해주는 이런 게 사실 입스위치 타운의 주된 공격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맥케나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돌적인 축구를 하는데 델랍이 그냥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니까 수비를 끌어당겨 놓았을 때 2차적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입스위치 타운이 중원에서 볼을 끊었어요. 그리고 볼을 끊은 다음에 바로 전방으로 이제 볼을 넘겨주는 장면인데 이게 본머스와의 경기였거든요. 본머스가 이라울라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델랍이 뒷공간으로 빠지고 뛰어가는 델랍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델랍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고 저돌적이라서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이 볼 경합에서 이겨요. 몸싸움을 펼치고 스피드 경합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면서 볼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볼을 가져오니까 수비가 델랍이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끌려 나와 있잖아요. 이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델랍이 볼을 소유해주고 있다가 뒤로 돌아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일단 델랍이 수비를 2명 끌고 나왔었고 심지어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풀백에게 델랍이 연계 플레이를 잘해줬기 때문에 수비가 측면 지역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측면 지역으로 수비가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쪽으로 공격수들이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또 끌어당긴 상황인데 이때 델랍이 측면에 있다가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좋은 공간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고 이때 델랍이 득점을 만드는 완벽한 이 델랍 한 명의 힘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델랍이 볼이 아무도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는 상태 루즈볼이 나왔을 때 저런 세컨볼 상황에서의 그런 경합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 스피드도 좋고 일단은 공간이 열리면 달려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볼을 끊어서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델랍에게 한 번의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델랍이 상대 수비수들과의 이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해서 상대가 달려가다가 델랍의 스피드가 붙어 있으니까 태클을 해요. 이 태클도 델랍이 이겨내면서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고요. 여기서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하면서 득점까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맨유의 이 결정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도 이 델랍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약간 뒤에 빠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델랍이 2명의 수비수 사이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델랍이 순간적인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먼저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쿠냐든 델랍이든 아모린 감독이 생각을 하는 상대를 끌어냈을 때 그 공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서로 스위칭도 되고 수비를 끌어내면 누군가 침투하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델랍과 쿠냐 두 선수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자원들이고 결정력에 있어서도 두 자원이 굉장히 맨유가 필요로 하는 공격 자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맨유가 다른 경쟁자들이 붙기 전에 델랍과 쿠냐의 영입을 시즌이 끝나기 전에 원한다는 건데 이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시즌 맨유가 분명히 기대되는 면이 있고요.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 어쨌든 어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테날 감독 체제에서 약간 스타일이 애매한 선수들을 영입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